저는 아직도 그 사이렌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진 그 날카로운 소리가 평범했던 오후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경찰차 2대와 119 구급차가 동시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순간 손에 든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경찰관들이 우리 바로 옆집인 1205호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현관까지 주민들이 하나 둘 나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도 급히 슬리퍼를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찰이 와서. 1205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사 온 그 노부부 집에. 그때였습니다. 1205호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그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한번 우리 쪽을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표정이었어요. 경찰관 한 분이 주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는데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어요. 혹시 1205호 주민분들과 평소에 교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주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 노부부는 이사 온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워낙 조용히 지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그 할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작은 쪽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까지는 그냥 단순한 인사나 감사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간 후에도 주민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얼굴과 사흘 전 받은 쪽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그 쪽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소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받은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작은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며칠 전부터였어요. 사흘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1205호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키가 작고 말랐으며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특히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움푹 들어간 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할머니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손목 부분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할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는 급히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와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장 보던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그 쪽지가 생각났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찬찬히 펼쳐봤습니다. 노트를 찢어서 만든 것 같은 작은 종이였는데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떨면서 쓰신 것 같았어요. 조명을 더 밝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로소 읽을 수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그 세 글자를 읽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것도 급하게, 간절하게 쓴 느낌이었습니다. 연필을 꽉 쥐고 힘주어 쓴 흔적이 종이 뒤쪽까지 패여 있었거든요. 잠깐, 이게 정말 진짜일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손, 불안해하는 눈빛, 급히 사라지신 모습.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봤던 그 이상한 자국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쪽지를 손에 들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에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자니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할 파출소에 상황을 설명해 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분이 상황을 들어보더니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1시간쯤 후에 젊은 경찰관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쪽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분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보시더라고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분과 더 대화를 나누신 적은 없으신가요? 경찰관분이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이사 오신 후로 인사 정도만 했고 이번이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한 거예요. 경찰관분들이 1205호로 가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할머니께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품고 있던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205호에 노부부가 이사 온 건 지난 6월 초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그분들을 봤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랐어요. 보통 이사할 때는 이삿짐 차도 오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도우러 와서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로 짐을 옮기는데 할아버지 혼자서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는 멀찍이 떨어져서 서 계시기만 했어요.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힘든 일을 못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습니다. 얼굴도 각이 져서 인상이 좀 무서워 보였어요. 특히 눈빛이 날카로웠는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반면 할머니는 작고 말랐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 주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인사차 과자를 돌리잖아요. 저도 한 봉지 들고 인사하러 갔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뭔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고요. 할머니가 문을 여셨는데 체인을 건 채로 살짝만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며 과자를 건네드렸을 때 할머니 팔에 멍자국이 보였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크기나 색깔로 봐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 같았어요. 손가락 자국 같기도 하고 뭔가에 부딪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치셨나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급하게 소매를 내리면서 당황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이사하면서 박스에 부딪혀서.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톤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누구야?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재빨리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안에서 할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거기서 뭐해? 빨리 들어와. 문이 닫힌 후에도 안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 같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할머니를 혼자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마트를 가거나 병원을 갈 때도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앞서가고 할머니가 뒤따라가는 식이었어요. 일반적인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과는 달랐죠. 할머니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밤에도 이상했습니다. 가끔 벽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나 물건이 깨지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연세가 드셔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횟수가 잦아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할머니의 작은 비명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아주 작게 참으려고 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조금씩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아래층 김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B층에 새로운 그 노부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너무 말이 없고 할아버지는 인상이 무서워서.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할머니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할아버지는 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짧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는데 남편은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실수에 뻔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 후에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사람이 끌려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흘 전 할머니가 저에게 그 쪽지를 건네주셨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구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1205호를 방문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쪽지를 받았으니까 상황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경찰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김경사님과 20대 후반의 젊은 순경님이었어요. 김경사님은 이런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았는데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1205호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김경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나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작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었나요? 일주일 전쯤부터 자주 들렸는데 특히 새벽 2시쯤에 큰 소리가 났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1205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계속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는데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상당히 경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복 차림인데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경사님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집안의 모습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뭔가 어수선한 기운이 있었어요. 소파 옆에 놓인 탁자 위에는 약병들이 여러 개 있었고 바닥에는 물걸레로 닦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급히 뭔가를 치운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공기 중에는 표백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순경님이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화장실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자주 들어가세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에 희미한 멍자국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경사님이 할머니께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쪽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허락을 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며칠 전에 옆집 분께 뭔가 전해주신 적 있으세요? 김경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시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쪽을 보면서 뭔가 간절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말로는 부인하고 계시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김경사님도 그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확신에 찬 듯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할머니 쪽을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살고 있어요. 순경님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우선 침실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부엌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완전히 치워지지 않아서 작은 파편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유리 조각은 뭔가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그 시선을 받고는 더욱 움츠러드셨습니다. 아, 어제 컵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손이 떨려서. 김경사님이 침실 문 앞으로 가셨어요. 이 방은 왜 잠겨 있나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나서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개인 물건들이 있어서요. 실례하겠습니다. 김경사님이 문을 열려고 하시니까 할아버지의 반응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꼭 봐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김경사님과 순경님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김경사님이 뭔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밧줄 조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는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혈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순경님이 밧줄을 들어 올리면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뭔가요? 그건 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줄넘기용? 하지만 그 밧줄은 줄넘기용이 아니었어요. 양끝이 매듭으로 묶여 있어서 뭔가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경사님이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이 밧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순경님이 옷장 안을 확인하시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옷장 바닥에 여러 장의 종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찢어진 노트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주워서 보니까 연필로 쓴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찢어져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도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경사님이 그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시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런 쪽지들을 왜 찢으셨나요? 할아버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 굳이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버렸을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냥 할머니가 혼잣말을 적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라서 버린 거고요. 김경사님이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든요? 할머니가 잠깐 제 쪽을 보시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첫 번째 수색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끝났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충분히 발견했습니다. 김 경사님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날 밤부터 더욱 신경을 쓰고 지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아파트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분의 과거를 들어보면 왜 그런 절망적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원래 서울 강서구에서 살고 계셨어요. 남편 박찬수 씨와 함께 30년 넘게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박찬수 씨는 젊었을 때 건설업체에서 일했는데 성격이 워낙 불같았어요. 술을 마시면 특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바깥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제가 됐었나 봅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체면도 있고 해서 말이에요. 문제는 박찬수 씨가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술 마시는 시간도 늘어나고 성격도 점점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순자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박찬수 씨는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랐는데 아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원했어요. 아들은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자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졌어요. 박찬수 씨는 아들이 현실을 모른다며 계속 다그쳤고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에 지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잘하라고 하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 편을 들자니 아들이 서운해하고 아들 편을 들자니 남편이 화를 내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결국 아들은 연락도 끊고 완전히 독립해버렸어요. 가끔 어머니인 이순자 할머니에게만 몰래 안부 연락을 했지만 아버지와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박찬수 씨의 성격은 더욱 나빠졌어요.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너무 애를 봐줘서 버릇이 없어졌다고 계속 탓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이순자 할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그즈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찬수 씨가 지인의 사업에 투자한다며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을 확인도 없이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박찬수 씨가 이순자 할머니를 처음으로 때렸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소리만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는데 그날부터는 직접적인 폭력이 시작된 거죠. 내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돈을 잃고 나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전세로 살던 집도 나와야 했고 결국 보증금이 적게 드는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박찬수 씨의 폭력이 더 심해졌어요. 새로운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예전 동네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어지니까 감시에 눈이 없어진 거예요. 박찬수 씨는 그걸 이용해서 더욱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몰래 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아들도 자신의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와는 완전히 원수가 된 상태라 집에 올 수도 없었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랐어요. 박찬수 씨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술에 취해서는 이순자 할머니를 방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철저히 통제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혼자 이사를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박찬수 씨가 그걸 알아채고 말았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짐을 싸는 걸 보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그날 밤의 일은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박찬수 씨가 이순자 할머니를 밧줄로 묶어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어디도 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나가지 마.
그렇게 시작된 감금 생활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후에도 계속된 거였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사실상 포로나 다름없는 상태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에게는 그게 유일한 탈출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 제가 쪽지를 받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박찬수 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요. 점심때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술에 취한 남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늘 그렇게 행동하셨거든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는데 박찬수 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뭘 깼어? 조심성도 없이. 이순자 할머니가 급히 쪼그려 앉아서 깨진 조각을 줍고 있는데 박찬수 씨가 뒤에서 발로 차버렸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손을 베이고 말았죠. 작은 비명이 나왔지만 박찬수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소리까지 지르고 이웃들이 듣겠어. 그러면서 이순자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침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밧줄을 꺼내서 할머니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밤새 있어. 반성이나 해. 침실 문을 잠그고 나간 후 이순자 할머니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손목은 밧줄에 묶여 있고 베인 손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비록 연락은 끊어졌지만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아들 말이에요.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아들은 어떤 기분일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박찬수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때까지 이순자 할머니는 계속 묶인 채로 있었던 거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베인 손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부어올라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박찬수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했고 베란다에 나가는 것도 금지했어요. 혹시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까 봐 걱정했던 거죠. 심지어 창문 앞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전화도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어요. 그때 이순자 할머니가 생각해낸 게 쪽지였어요. 작은 종이에 간단한 메시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박찬수 씨의 감시가 워낙 철저해서 쉽지 않았어요. 연필이나 종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쓴 다음에 숨겨두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기회를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박찬수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서둘러 행동에 나선 거죠.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를 찾아내고 연필로 급하게 글씨를 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지만 간절한 마음만큼은 충분히 담을 수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이순자 할머니의 모든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연필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힘주었었을까요? 그 쪽지를 속옷 안에 숨겨둔 채로 며칠을 보냈어요.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전해줄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박찬수 씨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일요일 오후 저를 마트 앞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박찬수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급하게 나와서 저에게 그 쪽지를 건네준 거죠. 그때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쪽지가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무시당할까?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과 희망이 뒤섞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시도해본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던 거죠. 그 작은 쪽지 한 장에 담긴 절박함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의 첫 번째 방문 이후 우리 아파트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1205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각자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 실장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의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인데 평소 아파트 일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1205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사 오면 관리비나 각종 서류 처리하러 부부가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만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상했어요. 서류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필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시더라고요. 11층에 사는 정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는데 평소 이웃들과 인사를 잘 나누시는 편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만났는데 할머니가 인사를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구석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마치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복도에서 할머니와 스쳐 지날 때 그분이 저를 보고 움찔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냥 깜짝 놀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아래층에 사는 김 선생님도 증언을 하셨어요. 70대 초반의 조용한 분이셨는데 평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소음에 예민한 편이었어요. 밤에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발소리도 그렇고 뭔가 끌리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그리고 가끔 여자분이 작게 울음소리 내는 것도 들렸고요. 김 선생님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밤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깬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나 깨지는 소리 같은 거요. 저도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다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13층에 사는 이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목격담을 들려주셨어요. 75세의 이 할머니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늦게 베란다에 나와 계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며칠 전 새벽 2시쯤이었어요. 베란다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봤는데 12층 베란다 창문에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설명했어요. 여자분 같았는데 창문 가까이 와서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서 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자분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시는 걸 들으셨나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소리 같았어요. 아주 작게, 간신히 들릴 정도로요. 더 충격적인 증언은 같은 층 맞은편에 사는 송 씨 부부에게서 나왔어요. 30대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이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송 씨가 말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구멍으로 봤는데 1205호 할아버지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몇 시쯤이었나요? 새벽 3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밧줄 같은 거였어요. 송 씨 부인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1205호 쓰레기 봉투에서 천조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에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빨간 얼룩이요? 네. 피자국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빨리 지나갔는데 이런 증언들이 하나씩 나올수록 1205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주민들도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요. 관리사무소 박 실장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몇 주 사이에 1205호에서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정 아주머니가 물어보니까 박 실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물을 많이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소를 자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계속 씻어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엇을 씻어내고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택배기사 최 씨도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중반에 성실한 분이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한 지 5년이 넘으셨거든요. 1205호는 택배를 받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부부 중 한 분이 나와서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할아버지만 나오고 할머니는 뒤에서 멀리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할머니를 밀어 넣더라고요. 그때 할머니 표정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이순자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통제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거죠. 김경사님이 이런 증언들을 모두 수집한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재수사할 근거가 됩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그날 저녁 주민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 조용했던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모두들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이순자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그 작은 관심과 관찰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경사님과 동료 경찰관들이 다시 1205호를 방문한 것은 그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색을 하겠다며 수색영장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있어달라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도 한참 후에야 박찬수 씨가 나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어두워 보였고 경계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김경사님이 영장을 보여주시니까 박찬수 씨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왜 또 왔습니까? 어제 다 확인하지 않았나요? 집 안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어제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뭔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바닥은 물걸레로 여러 번 닦은 것 같았고 평소 있던 물건들도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락스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경님이 물어보니까 박찬수 씨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화장실에 계세요. 어제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하지만 김경사님이 화장실 문을 두드려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박찬수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순자야, 경찰이 와 있어. 그제야 안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이순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어제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욱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특히 오른쪽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 새로운 멍자국이 보였어요. 김경사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이순자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상처를 발견했어요. 밧줄에 묶여서 생긴 것 같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신 곳 있으세요? 이건 어떻게 난 상처인가요? 이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상처는 넘어져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밧줄이나 끈 같은 걸로 묶어서 생긴 상처였거든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김경사님이 침실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발견한 밧줄 조각과 종이 조각들은 사라져 있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휴대폰 충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이 잘려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박찬수 씨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이 충전기는 왜 잘려 있나요? 고장나서 버리려던 거예요. 하지만 자른 단면을 보니 가위로 깔끔하게 자른 흔적이었어요. 고장이 아니라 일부러 자른 거였죠. 아마도 이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자른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옷들 대부분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고 몇 벌은 피가 묻어 있었어요. 순경님이 물어보니까 박찬수 씨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이 피는 뭔가요? 할머니가 자주 넘어져서 코피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피의 위치나 양을 보면 단순한 코피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옷 여러 곳에 튀긴 자국이 있었거든요. 김경사님이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창문 틀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창문 틀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유리와 틀 사이에 꽉 끼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빼내서 펼쳐보니 연필로 쓴 글씨가 나왔어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도와주세요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경사님이 이순자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잠깐 박찬수 씨 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할머니가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경님이 부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 뒤쪽에서 작은 공책이 나온 거예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이순자 할머니의 일기였어요. 날짜별로 적혀 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월 15일, 또 맞았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를 다쳤다. 6월 20일,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 친구들과 연락도 끊으라고 한다. 7월 5일, 밤에 또 묶였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죽고 싶다.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경사님이 그 일기를 보여주면서 이순자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할머니가 쓰신 일기 맞나요? 이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요. 그 순간 박찬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밧줄 자국, 찢어진 옷, 핏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자 할머니가 직접 쓴 일기까지. 김경사님이 박찬수 씨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찬수 씨, 가정폭력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가 주저앉으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이끌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박찬수 씨가 체포된 후 이순자 할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계속 두리번거리셨어요. 혹시 남편이 따라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순자 할머니를 진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김경사님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어 있고 손목과 발목에 심한 찰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증상도 보이네요. 특히 손목 상처는 밧줄이나 끈에 묶인 흔적이 명확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묶였던 것 같아요. 치료를 받는 동안 이순자 할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다가와도 움츠러드셨고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사람이 안 올까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경사님이 다가와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남편분은 현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접근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이순자 할머니는 일시적으로 여성 쉼터에 머물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쉼터에서 전담 상담사 선생님이 이순자 할머니를 도와주셨는데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억압받고 살아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던 거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쉼터에 찾아가서 안부를 여쭸어요.
그분께 쪽지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쉼터에서 만났을 때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하셨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옆집에 살던 박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네,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고, 다른 입소자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죠. 한 달쯤 후에 찾아갔을 때는 확실히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도 잘 잘 수 있고, 밥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더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던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거죠.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동안 걱정만 했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들이 올 거예요. 내일 면회 온다고 하네요. 아들분을 만나뵌 후에는 더욱 활기가 생기셨어요. 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준비가 되면 함께 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3달 후 이순자 할머니는 드디어 쉼터를 나와서 아들과 함께 살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이었죠. 이사 가시기 전날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를 받고 읽어보니 감사 인사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의 작은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이순자 할머니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훨씬 밝고 활기차졌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상담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도움을 받던 분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게 부끄럽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희망을 찾으신 거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박찬수 씨는 법정에서 가정폭력과 감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제가 겪은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이순자 할머니의 이런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손자도 생겨서 할머니 역할도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거든요. 그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회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적절한 도움과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이순자 할머니의 쪽지를 그냥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그분은 과연 지금처럼 웃으며 살고 계실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쩌면 우리는 영영 그분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이순자 할머니와 아들분,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저희 집에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계실지도 몰라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 말이에요. 저 역시 평소에는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었어요. 조용히 내 일만 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겠지만 적절한 관심과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 경험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이웃사랑 실천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월 1회 정도 모여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없는지 살펴보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5, 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모임에서는 노인학대나 가정폭력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도 배워요. 관련 기관의 연락처도 공유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공부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주민들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시 오해일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이제는 다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일단 관련 기관에 상담부터 받아보기로 했어요. 설사 오해였더라도 한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니까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밤늦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 자주 보이는 멍이나 상처, 갑자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여성긴급전화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날 이순자 할머니의 쪽지를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쪽지가 그랬고 제가 그 쪽지를 무시하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증언을 해준 것도 모두 작은 용기였거든요. 그런 용기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상담 도우미 일을 하고 계세요.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죠.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웃이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한 장의 작은 쪽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듯이 우리의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안전망이 아닐까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